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오늘 항공주 항공주. 관련해서 질문 드리기 위해서 이분 모셨습니다. 안도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안도현입니다. 야, 근데 좀 전에 BTS를 저희가 다뤄서 그런지 아이돌 같아요. 스타일이. 감사합니다. 잘 꾸며주셨어요. 네. 아, 일부러 그렇게 연결 되게 네.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머리를 아이돌처럼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좋네요. 오늘의 토픽은 어떤 거죠? 대한항공입니까?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네, 대한항공 자세하게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최근에 유가 급등락 때문에 이제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비용 중에 3분의 1 정도가 유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글로벌 항공사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유가가 10% 상승을 하면은 항공사 비용도 3% 증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유류 할증료로 유가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류비 해지용 화생 상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유가 상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유가는 비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항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유가 상승에 대응을 하게 되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류 할증료랑 해지 그런 상품을 통해서 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공사별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고요. LC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활용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사별로 충격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왜 달라요? 근데 같은 항공사인데. 일단 유가도 유가인데 환율이 큰 이슈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중 50% 정도가 이제 외화 연동 매출입니다. 네. 대한항공 여객 매출 중에서 판매 지역별 분류를 보면 사실 대한항공은 뭐 한국 사람들만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화물 매출이 달러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외화 노출되어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비용 중에서도 외화 노출도가 큰 편인데 50%, 55% 정도가 환율에 연동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환율에 연동된다 그러면 사실 환율은 우리가 해지를 안 한다라고 보면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대한항공은 그럼 어때요? 잘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충격이 큰 편인가요? 충격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좀 좋은 점도 오히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직항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원래는 두바이 쪽이 유럽과 아시아권을 이어주는 환승 통로 같은 그런 환승 대체제로. 네, 네. 환승 그런 공항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런 역할을 좀 못 해주게 되면서 인천공항이 환승 허브로서의 역할이 조금 부각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을 보유한 아시아권 항공사에게 조금 네. 수혜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분쟁이 나서 네. 두바이로 유럽을 못 가니까 네. 우리의 항공 칼기가 뜬다라고 하는데 그 공항을 못 쓰니까 한국에서 뜨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객기라는 게 여행편이라는 게 1년 스케줄링이 다 꽉 차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분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임시 증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임시증편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일단 어떤 항공기를 띄울지 이런 거를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요가 많은 노선에 좀 더 좌석이 많은 항공기를 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안에 배분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리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합병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향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은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서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좀 겹치는 노선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중복 노선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광동체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나와의 무기적인 통합을 통해서 광동체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OEM의 대상으로도 협상력이 제고됩니다. 그 말인즉슨 항공기를 조금 더 싸게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관비 절감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대한항공 주가 측면에서 항공기를 싸게 사오는 게 영업 쪽에서의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잘 팔리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어디가 더 호재입니까?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가 있는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큰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 에어버스의 주요 고객층으로서 항공기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룸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약간 영업적으로 탑라인이 증가하는 게 대한항공한테는 호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의 장점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방금 전에 보여주신 자료 세 번째 줄 보면 미들 클래스가 대한항공이 지금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대한항공이 돈을 못 버는 부분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말하면 대한항공은 추가 업사이드가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신규 클래스를 글로벌 항공사들은 10년 전부터 이미 도입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늦춰진 게 사실이고요. 네.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준다면 성장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조금 편합니까? 앞뒤가? 그렇죠.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중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별도의 좌석이 있고 기내식 같은 서비스도 조금 더 프리미엄?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솜 씨 주말에 뭐예요? 토요일 날? 저 주말에요. 마라톤 달려야죠. 아, 볼스레이스? 네. 그거 말고 광화문에서 26만이 온다 그러는데. 네, 방탄소년단. 맞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보통 네. 예기치 않은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런데 26만 명이 온다 그러면 뭐 옆 나라에서 많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배 타고 오는 것보다 항공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벤트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격적입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바운드가 2,3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26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0분의 1 네. 정도이기 1% 때문에, 죠. 네, 1%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나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은 그런데 LCC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크게 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공급이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특히 LCC에게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LCC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슈 말고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LCC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매크로 영향에 상대적으로 LCC의 충격이 크다 보니까 조금 대한항공 대비해서는 좀 유의해서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항공을 주가 측면에서 보면 중동 이란 사태 터지고 가장 힘들었던 업종과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대한항공과 지금의 대한항공은 좀 다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는 2015년까지만 해도 유가와 이익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충격에 또 불구하고 이익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다들 이제 여객 매출만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공화물 사업부가 매출 비중의 30%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캐시카우 사업부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이익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과거 대비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왔을 때도 네. 어떡하냐 했는데 결국에는 화물 때문에 네, 급반등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물 사업부가 버텨주고 있고 여객 사업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류 할증료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네.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하락했다가 살짝 다시 올라와서 25,000원 정도인데 목표 주가가 32,000원입니다. 32,000원이요. 그게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대한항공 주가를 산정한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의 대한항공과 1년 후의 대한항공은 굉장히 다른 회사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유가도 사실 1년 안에는 조금 네.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네. 합병이 시도 있으니 여전히 좋다. 네. 네, 빈센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얘기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 빨리 발권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점점- 유류 할증료가 이제 4월부터 크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4월부터?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결제하면 나중에 추가로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최대한 빨리 발권하는 최대한 빨리 게 발권을 하는 게 빨리 표 사세요. 네, 오늘 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도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시세가 났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2.4% 그리고 코스닥은 1.5% 상승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다시 네, 6,000피 곧 그러니까요. 넘겠는데요? 네, 6,000p 제 탈환의 그 기로 속에서 이번 주부터 스타팅했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저희 더블 밸류업은 내일도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